본 세션은 코로나19의 과학, 사이언스 오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본 세션은 적극적인 예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제라든지 백신의 어떤 성공적인 개발은 바이러스에 대한 사이언스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가 가장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구성된 그런 세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세션에서는 지금까지 단연간 인펙셔스 디지즈와 바이럴 인펙션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오신 세 분의 연사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은 대만 창공대학교의 신루시 교수님이시며 신루시 교수님의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루시 교수님은 내셔널 타이완 유니버시티에서 메디컬 테크놀로지 디파트먼트에서 학부를 졸업하셨고요. 이후에 동대학교에서 생화학으로 MS 디그리를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미국의 러커스 유니버시티에서 PhD 학위를 받으셨고요. 이후에 Center for Advanced Biotechnology and Medicine of New Jersey에서 포스닥을 재직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2004년도부터 지금 현재 계시는 창공대학교의 Department of Medical Biotechnology and Laboratory Science 프로그램의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지금까지 총 그 바이럴 인펙션이라든지 그 인펙셔스 디지즈 관련된 논문을 총 170여 편 이상을 게재하시는 등 굉장히 많은 인펙셔스 디지즈와 바이럴 인펙션 관련된 연구를 단연간 수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발표해 주실 제목은 그 Virus and Host Clinical and Basic Researches for COVID-19으로 대만에서 진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보들을 저들과 공유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자, 발표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발표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조직위원회에도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이러스와 숙주 그리고 임상연구 및 기초연구입니다. 제 발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험실 분석, 진단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항바이러스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단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임상실의 전해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배양 기반한 바이러스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요. 최근에 임상미생물학 저널에 발표가 됐던 그런 논문입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감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연구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임상실험실에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장군 저희 병원의 시험실의 연구진들이고요. 저희들은 또한 질병관리국과 약정을 맺은 진단시험실입니다. 그래서 공학을 통해 들어오는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시면 공인리 교수님 그리고 청리황 교수님이 주 연구진으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실효를 채취를 했는데요. 기한을 보시면 2020년 1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실효를 보면 구강인두 그리고 비인두 객담 실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실효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했는데요. 그 채취한 지가 오래돼서 동결을 했었고 해동을 한 후에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비동결 실효도 있었습니다. 자, 비동결 실효를 먼저 보시면 배양 시간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3일에서 9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동결 실효 같은 경우에는 배양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습니다. 9일에서 18일 정도 훨씬 더 오래 배양 시간이 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실시간 PCR을 사용을 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대만 질병관리국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지침과 유사한데요. 저희들은 이 중에서 특히 NSB12 진 분석을 했습니다. RDRP 폴리머레이즈 진이라고 하죠. 이 유전자와 더불어 엔벨러프 즉 이 진과 그리고 뉴클레어 캡시드 N 진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A 쪽을 보시면 왼쪽은 배양 가능한 진의 복제수가 나와 있고요. B축을 보시면은 B 그래프는 배양이 불가했던 시료의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자, Y축 눈금축은 동일하고요. A와 B를 한번 보시면 비교가 확실하게 되고 있지요. 복제수가 높을수록 바이러스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료를 한번 봤을 때요. 10에서 8까지의 복제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10에서 8까지 정도 복제수가 기록이 되면 배양이 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국가에서 나온 데이터와 이 결과는 일치하는 것입니다. 복제수가 높을수록 배양이 잘 되고 가능한데요. 그 외에도 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유전체의 온전성입니다. 인티그리티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번 봤을 때 Y축을 보시면은 RNA 복제수입니다. SP12 유전자 복제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노믹 RNA죠. 그리고 X축을 보시면 E, 즉 엔벨로프나 N, 즉 뉴클레오캅시드 복제수입니다. 하위 유전체 RNA죠. 이 상관관계를 봤습니다. 상관관계를 보시면 배양 가능한 시료가 더 일관성 있는 선형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을 보실까요? 빨간색이 배양 가능한 시료였고요. 유전체와 하위 유전체 간의 상관관계를 보실 수가 있지요. 동결 시료 같은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걸 보시는 것처럼 동결 시료 같은 경우에는 그 선형 관계가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그 유전차와 하위 유전차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잘 나타나 형편없게 나오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양 가능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복제수뿐만 아니라 이 그 유전자의 온전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구를 했던 이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해볼 때 바이러스 분리에 필요한 최소 복제수는 5.4, 6.0 그리고 5.7로 보입니다. 이게 로그 지놈 커피고 이게 단위는 밀리리터 당인데요. 각각 NSP12 유전자, E 그리고 N 유전자의 수치를 말합니다. 배양 가능한 시료를 봤을 때 배양 가능한 시료는 복제수 자체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암플리콘 수치와 복제수 간의 상관관계도 있었습니다. 구조 단백이나 비구조 단백 그리고 유전체 RNA와 하위 유전체 RNA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수뿐만이 아니라 시료의 감염성을 평가할 때는 바이러스 유전체의 온전성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제를 좀 바꿔서 두 번째 부분, 즉 진단 분석에서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그 두 번째 부분은 바로 대만에서 유전체 게놈 추적 결과 새로운 ORF8 탈락 변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동의 감염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클레드를 발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Emerging Microbe of Infection지에 발표가 됐고요. 이 공 박사님과 첸 박사님이 같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타이완에서 분리된 시료를 가지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ORM8이 탈락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탈락된 경우로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중국에 다녀왔던 대만인이었습니다. 이 대만인에서 저희들이 그 채취했던 시료에서 봤고요. 그리고 AIB에서 보시는 것은 차세대 염기술 분석을 보는데요. 정점을 나타내는 부분이 다른 시료들과 달랐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생거 염기 분석도 진행을 했는데요. ORF8 탈락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싱가포르에서도 유사한 발견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저희들이 대만과 전 세계 바이러스 스트레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변이의 경우 해외에서 들어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이형의 경우 해당 국가의 바이러스 염기선열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 그리고 유럽 그리고 미국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개통도를 조금 더 단순화해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만의 국민들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리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변이 경우에 해외 유입 사례 경우가 있었고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현지 사례도 몇 개가 포함이 됐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요. 이 사람들을 같이 묶어봤을 때 그 중동을 다녀온 사람들 사람과 공통적으로 묶어볼 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근데 이러한 새로운 클레이트는 많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좀 새로운 것이어서 염기설 분석에 저희들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그
ORF8 중에서도 382 뉴클레오타이드가 탈락된 것을 1차 유행시 불량 견본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러한 변이가 인간 세포 내 바이러스 RNA 복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의 5개 사례를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분석을 한 결과 새로운 클레이드를 지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은 바로 ORF1AB V378I 변이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는 최근에 이란과 터키를 다녀온 여행력이 있는 일부 환자들 바이러스 스트레인과 같은 분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감시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해 우리가 코로나 전파 기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항바이러스 약제 개발 현황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체 약제 중에서 최근 구조생물학, 분자생물학 저널에 발표된 내용을 지금 나누고자 하는데요. 코비드 병을 앓고 회복된 환자의 항체를 사용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항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선생님이 연구진으로 이 연구를 이끌어 주셨고요. 저희들이 환자에서 항체를 채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이러스 스페시픽 B셀을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뮤노글로불린 클로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트랜스펙션, 익스프레션, 퓨리피케이션 과정을 거쳤고요. 단클론 항체를 이런 식으로 채취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항체 이름을 EY6A라고 붙였습니다. 자, EY6A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EY6A 항체의 결합 특이도를 살펴봤는데요. 여러 바이러스는 검은 선이 사스코브2 스파이크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사스코비드2 S1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사스코비드1 S1이고요. 녹색은 멀스 스파이크고 그리고 오렌지색은 OC43 스파이크 바이러스입니다. 항체를 이런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노출을 시켜봤을 때 얼마만큼 결합 특이도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EY6A를 봤더니 우리 사스코비드2 스파이크와 S1의 굉장히 결합도가 높았고요. 사스 S1 같은 경우에는 결합도가 중간도였습니다. 멀스나 OC43 같은 경우에는 결합도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저희들이 CR302라고 하는 항체를 대조 항체로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CR302 항체는 17년 전에 사스 환자에서 분출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CR302 같은 경우에는 사스코비드1에 대한 특이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반면에 코비드2에 대한 특이도는 좀 중간 정도였고 멀스나 OC43에 대한 결합 특이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C에서 보시는 것은 환자의 항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스코비2에 대한 결합 특이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멀스나 OC43에 대한 결합 특이도가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바닥에 보시면 D 그림은요. EY6A 항체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 면역 형광 분석을 한 것인데요. 사스코비드2에 감염된 세포의 바이러스 항원 포문에 보는 항체에 연두색으로 보시는 것이 단클론 항체의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신호도 표시 않습니다. 즉 왼쪽과 같은 경우에 이 항체에서 이 바이러스 항원 표면에 붙은 것을 볼 수 있지만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조군에서는 아무런 신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엘라이자 SA 형광 분석 결과도 이 EY6A 항체의 항원 결합도가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은 배양 배지 EY6A 항체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배양 배지에 EY6A 항체를 넣고 바이러스 복제수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게 그래프의 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 복제가 억제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휴먼 IgG를 대조군으로 비교를 했더니 이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B에서 보시면요. EY6A가 플라이크를 형성하는 것도 많이 억제한다는 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프 B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CR3022 대조 항체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보신 것처럼 EY6A 항체 같은 경우에 이 사스코비드2의 억제 효과가 훨씬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포니왕 선생님이 이 연구를 주도해 주셨는데요. 왼쪽에 사진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은 전자현미경으로 본 구조도인데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EY6A 항체가 RDB 즉 이 리셉터 바인딩 도메인에 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 RBD 쪽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RBD에서 벗어난 범위 위쪽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RBD만 눌러서는 중화하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나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바꿔서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분자 약물인데요.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제로 엔테로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약제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M 프로테이즈를 억제하는 억제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한 것은요. Edit Cell Virology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크리스퍼 벡터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벡터에 sgRNA를 넣고 이걸 트랜스펙션을 시켜서 저희들이 sgRNA 라이브러리 엔티바이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셀에다가 트랜스덕션한 다음에 sgRNA 익스프레싱 셀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로 챌린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셀로드로 본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있어서 어떠한 팩터가 작용하는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 팩터 A가 중요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팩터 A라고 하는 것은 지질 대사에 관련한 그런 팩터입니다. 자, 이러한 대사 경로를 타겟으로 해서 저희들이 억제제를 몇 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검은색은 대조군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색깔로 표현한 것은 여러 가지 억제제들, 즉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 엔테로바이러스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들이 파악한 팩터들인데요. 네 가지를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정리를 했는데요. CBA6 그리고 2292 OC43에 있어서의 결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개의 억제제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 두 개를 선택한 이유는 이미 FDA 승인을 받은 약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질환을 다스리는 데 사용 중인 약물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선택을 했고요. 이 약제들이 바이러스 증식을 잘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이준이던 그리고 RDRP 유전자를 각각 분리를 해서 해본 결과 이 로고 하나까지 다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플래크 같은 경우에도 이 억제제 두 가지 저희들이 RCEVE1, 2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이 두 가지가 플래크를 억제하는 효과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증식도 억제를 하고요. 마지막 부분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스코비2 프로티에즈를 억제하는 억제제인데요. 이 연구 작업은 터원순 박사와 그리고 저희 팀원이죠. 원 박사님 그리고 공희연 박사님이 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cDNA 합성을 사용을 해서 프로테어즈를 합성을 했고요. 그리고 CG376 CLD376이 프로테어즈 억제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양이과 코로나 억제제로 이미 발견했던 건데요. 이게 랩에서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M 프로테어즈 에세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봤을 때 이 CG376이 정말 억제 효과가
좋다는 것을 랩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했고요. 분석 결과를 지금 그래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M 프로테이즈를 보시면 SA 분석 결과 바이러스의 주로 프로테아제인 M 프로테아제를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I 값을 보실까요? 12 나노몰로 나와 있죠.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을 알 수가 있고 IC50 값도 26.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이 억제제가 바이러스 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만큼 억제하는지를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억제 효과가 꽤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IC50 수치를 볼까요? 0.91 마이크로몰이 나왔고요. 그리고 CC50은 100 마이크로몰 이상이 나왔습니다. 엔티 마이크로벌 에이전트 키모테라피 저널에 최근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 개발을 할 것입니다. 자, 복제를 억제하는 소분자 약제에 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소분자 약제를 발견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FDA의 승인을 받은 약제들 중에서 특히 바이러스 증식 복제 효과가 복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큰 2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또 하나는 프로테아제를 타겟으로 하는 약제 GC376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단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임상시료의 전염성 평가를 위해서 배양 기반한 바이러스 분류를 해봤고요. 결과 바이러스의 복제수뿐만이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의 온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것이 바이러스의 배양 여부의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걸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대만에서 유전체 게놈 추적 결과 새로운 변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ORF8 탈락 변이를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중독의 감염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클레드를 발견을 했습니다. 즉 중독을 다녀온 사람들에서 새로운 클레드를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또한 항바이러스제 개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체 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복된 환자의 항체를 사용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화 항체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소분자 약물 중에서는 이미 시각적 승인을 받은 약제로 엔테로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어하는 약제 2가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미 동물 대상으로 해서 엠프로테아제를 억제하는 억제제로 발견이 된 것을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 연구진으로 저희 병원에서 연구에 전념하고 있는 이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대만 국립보건연구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만의 아카데미카 세니카에도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과 그리고 또한 미국의 러트가 대학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타이완의 신루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2020년도 초반에 대만에서 진행했던 귀한 정보들을 공유해 주셨고요.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단 기술에 필수적인 바이러스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환자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대표적인 뮤테이션들, 그다음에 바이럴 레플리케이션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소개를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조기 종식을 가능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테라퓨틱 캔디데이트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는 바로는 엔타이바이럴 드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파마시티컬 컴퍼니와 함께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매우 긍정적인 프로미싱한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